12월 18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단독 보도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수감 후 처음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포승줄에 묶여 검찰 청사에 들어섰는데요.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는 독방을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우 전 수석의 수감 생활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영장이 발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오후 구속수감 이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구속된 후 사흘 만에 첫 검찰 조사입니다. 수감 당시 입었던 정장에 노타의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우 전 수석은 포승줄에 묶인 채 별다른 표정이 없는 얼굴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1.9평 규모의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썼거나 쓰고 있는 바로 그 독방입니다. 독방 쓰고 있어요. 혼자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동일한 그냥 독거실을. 독방은 우 전 수석 측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 만일의 경우 불상사를 대비해 구치소에서 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수용생활에 필요하면 하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른 수용자와 홍보 생활할 경우에 좀 안전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독거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겠다는 말을 남겼던 우 전 수석은 구치소 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사나 이런 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네,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속 덮으심이나 이런 거 신청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네, 그건 아직 저희 쪽에.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돼 우 전 수석은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혼자 검찰 수사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 안 하고요. 중에만 변호인 접견은 주중에만 실시하고요. 오늘은 검찰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나갔고요. 한때 정권 실세로 거칠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른 재소자와 함께 수용될 경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은 오늘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불법 사찰 지시 경위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몰라서 또는 바빠서 그냥 지나갔다가 잊어버린 내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해서 찾아주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네. 이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늘부터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숨은 보험금 액수가 상당한가 보네요. 금융당국이 직접 이렇게 나섰을 정도면? 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네. 중도보험금 5조 원, 만기보험금 1조 3천억 원, 휴면보험금 1조 1천억 원 등 무려 7조 4천억 원이라는 네. 규모에 달하고요. 네. 그리고 대상자도 9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900만 명이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 가까이 해당되는데 중도, 만기, 휴면 보험금 이게 다 뭔가요? 네, 중도보험금은 아직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계약 만기는 안 됐지만 네.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중간에 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제 일정한 지급 사유에 발생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만기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지만 통상 2, 3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이제 보험회사가 따로 지나고 보험회사가 따로 출연해둔 보험금은 휴면보험금 이렇게 구분됩니다. 네. 아무튼 이들의 공통점은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보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조회를 해서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네. 그다음에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창을 누른 다음에 네.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네. 인증 방법은 휴대폰이나 아이핀,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택일하면 됩니다. 네.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보험금까지 조회를 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 담당 사무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기서 보험금을 조회한다고 바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결국은 조회하고 나서 청구 자체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별도로 다시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든 이유의 하나가 보험 사기나 보험금 가로채기를 막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뭐 숨은 보험금, 휴면 보험금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된 건가요? 네, 이른바 고지 의무와 관련이 되는데요. 네. 만기 휴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채권자가 되는데요. 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당신에게 이러한 채권이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자가 알아서 보험 금액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구조고 네. 보험사가 꼭 찾아가라라고 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없어서요. 네. 이렇게 숨은 보험금이 쌓였다는 건데요. LNC 법률사무소의 윤서영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험사 이제 환급금이나 아니면 뭐 카드사 포인트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이상은 법률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걸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보험사도 그렇고 카드사도 그렇고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권리를 찾기 힘들다라는 윤 변호사의 말이 참 이것저것 생각나게 하는데 보험금 원금에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준다고 했죠. 뭐 찾아서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 큰 눈이 쏟아지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교통사고 현장을 3곳이나 목격했는데요. 오늘 로인사이드 빙판길 교통사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뭐 빙판길 교통사고 사고마다 경우가 다르긴 하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교통사고의 경우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아마 네.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일 겁니다. 네. 이때 주의 의무에는 운전자가 뭐 기후나 지형, 뭐 도로 상황을 감안해서 서행 운전을 포함한 안전 운전을 할 의무가 포함이 되는데요. 네. 따라서 눈길이든 빙판길이든 1차적인 사고의 책임은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도로가 미끄러워서 평소라면은 사고가 안 났을 상황인데 사고가 난 경우에는 뭐 도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일단은 운전자 책임이긴 합니다. 네. 그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서울 우면산 터널 앞에 그 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그 운전자 보험회사가 이 도로의 관리자인 우면산 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네. 이유가 법원은 관리자가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고 또 사고 운전자 외에는 다른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서 뭐 100%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그나마 염화칼슘이라도 뿌렸다는 건데 그런 게 뭐 전혀 안 이루어진 도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지는 아예 그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니고요. 사정마다 네. 다른데요. 우리나라 자연재해대책법에는요, 제설에 관한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도로공사 같은 관리 주체, 이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뭐 관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그 쌓인 눈을 방치했다 해도 책임 범위는 보통 10에서 30%까지만 제한하고요. 네. 결과적으로도 이때 나머지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겁니다. 네, 뭐 운전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는 건데 이렇게 뭐 미끄러져서 뭐 불강력적으로 뭐 중앙선을 넘어갔다거나 이른바 이렇게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형사처벌의 문제인데요. 교통사고 특례법 조항이 있습니다. 네. 중앙선 침범 등 일반 중과실은 가중처벌하기도 하는데 네. 불강력적으로 아까 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불강력적으로 미끄러져서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이 날 경우에는 사고의 민사 책임만 묻고 형사 책임은 뭐 묻지 않는다. 뭐 신호 미이행 같은 형사 책임은 묻지 않거나 제한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도로 이외나 큰 도로 말고 뭐 골목길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예, 이런 경우도 뭐 지난 2015년부터 그 시행된 자연재해 대책 특별법 27조에 내 집 앞 눈치우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제설과 재빙 책임을 그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까지는 사실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뭐 네. 또 각 그 범위도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가지고 법원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네. 결국은 운전자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사고 난 뒤에 뭐 책임 소재 가려봐야 뭐 속만 쓰리고 사고 안 나도록 안전운전, 조심운전 뭐 그밖에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집중관리를 받던 신생아 4명이 비슷한 시각 잇따라 사망하는 극히 이례적이고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이게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신생아 중환자실, 흔히 NICU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미숙아들을 집중 케어하는 곳입니다. 미숙아는 이제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 아이들은 폐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4명이 잇따라 갑자기 사망한 것인데 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아기들이 어쨌든 죽었는데 추정되는 사망 원인 이런 거는 나온 게 있나요? 네, 아직 뭐 어떤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추정의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 흔히 3대 원인이라고 하는 게 네. 폐렴, 네. 그다음에 감염에 의한 폐혈성 쇼크, 네. 그다음에 괴사성 장염입니다. 뭐 네. 장이 괴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했었는데요. 네. 요 세 가지인데 지금 그래서 뭐 그람 음성균이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 결과 아마 뭐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인지는 부검이나 세포 배양 결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병원 대처랑 대응이 좀 뭐 논란이 되고 도마에 많이 오르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보건소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유족이 먼저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유족들이 크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특히 기자회견을 먼저 열어서 기자들 브리핑을 하면서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만 놓고 따지면 항상 사고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조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환자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 같은 게 병원에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의료법 24조의 2에 의하면 네. 뭐 수술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돼 있고 네. 그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박할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다 해야 합니다.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숨진 이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 고지 이런 게 소홀했다는 건데 그것도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후 설명 의무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로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것을 사후 또는 일이 벌어지는 중간에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 또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는 민법에 네. 이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위임 사무에 해당하거든요. 네. 믿고 맡기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수임인, 병원이 수임인입니다. 병원은 수임 사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민법 68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과나 또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병원에 있습니다. 네, 그걸 제대로 그럼 안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병원은. 제대로 안 하고 먼저 기자들에게 알린 셈이 네. 되버렸죠. 지금 뭐 오늘 아기들에 대해서 뭐 말 그대로 눈물바다 속에서 부검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통상 부검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네, 뭐 사인이 불명하다거나 또는 의학적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 부검입니다. 네. 흔히 이제 변사의 오인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하는 변사체 검시와는 조금 다른데요. 변사체 검시는 그 변사는 이제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 네.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검사가 하면서 필요하면 부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검은 그 변사체 검시와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의학적으로 어떤 것이 원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맡았다고 하는데 그럼 일단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네. 의료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것
것은 형법적으로 평가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네. 형사 사건이 되면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중에서도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내일 이 집단 사망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른바 의료 사고 관련 소송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22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21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제16회 법조 봉사대상 시상식이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랜 기간 무료 법률 상담과 기부를 실천해온 주명식 경기중앙지방법무사의 법무사와 이흥종 청주 외국인보호소 출입국 관리서기가 수상했습니다. 단체상은 제주지법 봉사단체, 글로리아회와 부상지방변호사의 봉사단체,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이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법제 개선을 위한 2017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해 동안 국민법제관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2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